손바닥을 펼쳐봅니다. 주름이 참 많네요. 이 주름들이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 나는 몰랐어요. 이게 세월이 새긴 훈장인 줄을요. 그저 거울을 볼 때마다 살짝 눈살을 찌푸렸었죠. 근데 오늘은 그 주름진 손바닥 위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유리 구슬 하나입니다. 엄지손톱보다 조금 큰 연두색 소용돌이가 안에 갇혀있는 그 조그만 구슬이요. 서재 정리를 하다 오래된 양철 필통 안에서 툭 굴러나왔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게 거기 있는지. 아마 이사를 20번쯤 다니는 동안에도 그 필통 안에서 꼭 숨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70년을 기다린 거예요, 나를. 구슬을 손가락으로 굴리는데 갑자기 콧등이 찡해져요. 흙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아스팔트가 깔리기 전 골목마다 맨땅이 있던 시절에 그 흙냄새요. 비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살짝 눅눅하게 젖어서 발로 꾹 밟으면 발자국이 또렷하게 찍히던 그 흙이요. 봄이면 거기서 민들레가 삐죽 고개를 내밀고 여름이면 동네 개미들이 줄을 지어 행진하던 그 골목 흙이요. 나는 지금 제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노후 자금으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주식 차트인데 빨간 숫자가 올라갈 땐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파란 숫자가 내려갈 땐 속이 살짝 쓰리기도 하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70이 넘어서도 주식 차트를 들여다볼 줄은 그때 그 흙바닥에서 구슬을 굴리던 13살의 나는 꿈에도 몰랐겠죠. 사실 나는 요즘 소설을 쓰고 있어요. 주인공이 딱 13살 소녀예요. 내 또래들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살았던 그 시절을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책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더듬어 하나씩 꺼내놓고 있는데 글을 쓰다 보면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주인공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아이가 되어버려요. 손이 다시 작아지고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지고 무릎에 딱지가 않는 느낌이 나요. 그렇게 그 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때 얼마나 부자였는지를요.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집에 텔레비전이 몇 대였는지, 쌀이 얼마나 넉넉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집은 솔직히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셔서 밤에 돌아오시던 그 등이 얼마나 굽어 있었는지, 어머니가 국거리 하나를 고르실 때도 한참을 망설이시던 그 손끝이 기억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때 배가 고프다는 생각보다 오늘 골목에서 뭘 하고 놀까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 구슬 하나가 그 증거예요. 이 조그만 유리알 하나로 우리가 뭘 했는지 아세요? 편을 갈랐고 전략을 짰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이긴 날은 저녁밥이 더 맛있었고 진 날은 다음날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불꽃 같은 의지가 생겼어요. 이 구슬 하나가 우리에겐 오락기도 되고 운동장도 되고 친구를 사귀는 통로도 됐어요. 100원짜리 구슬 한 알이 우주였던 거예요. 나는 한참 이 구슬을 들여다봤어요. 안에 갇힌 연두색 소용돌이가 마치 그 시절 골목 안을 달리던 우리들 같아요.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는 몰라도 온 힘을 다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 모습이요. 손바닥을 오므려서 구슬을 꼭 쥐어봤어요. 따뜻하더라고요. 70년 전 그 흙바닥의 온도가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것처럼 손바닥 안에서 구슬이 조용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차트를 잠깐 닫고 이 구슬이 굴러다니던 그 시절로 한번 제대로 돌아가 보겠다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가실 건가요? 구슬을 손에 쥔 채로 눈을 감았더니 소리가 먼저 왔어요.
구슬이 맨 땅을 굴러가는 소리요. 그게 어찌나 선명하게 들리던지 나는 잠깐 내가 지금 서재에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골목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건지 헷갈렸어요. 눈을 감으면 정말로 보여요. 손등에 흙이 묻어 있고 치마 밑단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고 앞에는 동그랗게 그어놓은 원이 하나 있어요. 그 원 안에 구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나는 숨을 참고 온 신경을 엄지손가락 끝에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생각해도 그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그때 우리는 그걸 그냥 놀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구슬을 튕기려면 일단 거리를 눈으로 재야 해요. 상대 구슬까지 얼마나 먼지, 땅이 평평한지, 약간 기울어졌는지, 오늘 바람이 부는 방향은 어딘지. 그 다음에는 손가락에 힘을 조절해야 해요. 너무 세면 원 밖으로 튀어나가고 너무 약하면 못 맞히거든요. 딱 맞는 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몸이 기억했어요. 머리가 아니라 손끝이 기억했어요.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몇 천분의 일 두께로 회로를 새긴다고 하잖아요. 신문에서 읽었을 때 혀를 내둘렀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거 못지 않았어요. 맨손으로 맨 땅에서 오직 감각 하나만으로 그 정밀함을 해냈으니까요. 공장도 없었고 기계도 없었고 설명서도 없었어요. 그냥 해보고 틀리고 또 해보고 맞추면서 배웠어요. 그게 우리들의 기술이었어요. 구슬치기만이 아니었어요. 자치기를 생각해봐요. 짧은 막대기를 긴 막대기로 쳐서 날리는 건데 그게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거기에 온갖 물리 법칙이 다 들어있었어요. 각도, 타이밍, 힘의 방향. 지금 골프라는 걸 배운다고 레슨 선생님한테 돈을 내고 그 원리를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걸 흙바닥에서 공짜로 몸으로 배웠어요. 제기차기도 마찬가지예요. 발목을 얼마나 꺾어야 제기가 올라오는지, 균형을 잡으려면 팔을 어떻게 벌려야 하는지, 그거 전부 물리학이에요. 운동역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하나도 몰랐고 그냥 했어요. 웃으면서 했어요. 비 오는 날엔 또 달랐어요. 골목에 빗물이 흐르면 그게 우리한테는 강이었어요. 종이배를 접어서 띄웠죠. 종이가 없으면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 나뭇잎 배가 빗물 물줄기를 타고 쌓아 흘러가는 걸 따라 달리면서 나는 그게 내가 만든 배라는 것에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는지 몰라요. 그 배가 돌멩이에 걸려서 멈추면 또 후 불어서 밀어주고 담벼락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지면 빗속에서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지금 애들은 게임기에 있는 배를 조종하잖아요. 버튼 하나로요. 근데 그 배가 얼마나 얇은 종이로 접혀 있는지, 그 종이를 내 손이 직접 접었는지, 그 배를 만드느라 손끝에 종이에 베인 자국이 있는지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다 있었어요. 상처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어요. 여름이면 냇가로 갔어요. 동네 뒷산 기슭을 돌아가면 작은 개울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복개되어서 그 위로 도로가 깔렸지만 그때는 맑은 물이 졸졸 흘렀어요. 물이 어찌나 차가웠는지 발을 담그면 발가락이 찌릿찌릿 저릿해지면서도 그 시원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두 손을 물속에 넣으면 지늘기 흐물흐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미꾸라지는 번번이 요리조리 달아나 버렸어요. 잡으면 그 미끌미끌한 감촉이 손바닥을 간지리다 결국 또 탈출해 버렸죠. 한 번은 기어이 미꾸라지 3마리를 잡아서 집에 가져갔어요. 어머니가 저녁에 된장찌개에 넣어주셨는데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요. 내가 잡은 거라는 자부심이 반, 진짜 맛이 반이었어요. 지금 횟집에서 비싼 생선을 먹어도
그 맛만 못한 것 같아요. 음식의 맛이라는 게 입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그때 이미 알았던 거예요. 가을이 오면 산에서 밤을 주웠어요. 손이 밤송이에 찔려서 따가웠지만 껍질을 까고 나면 뽀얗고 매끈한 밤이 나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밤 냄새 아세요? 그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냄새가 가을 산의 흙냄새랑 섞이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기가 나요. 지금도 가을이면 길가, 마트 앞에서 군밤 굽는 냄새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발이 그쪽으로 가요. 냄새가 기억을 잡아당기거든요. 그 시절 산으로 올라가던 가파른 오솔길,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부서지던 소리, 친구의 손을 잡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두 사람이 같이 키득거리던 그 기억이 군밤 냄새 한 줄기에 다 딸려 올라와요. 우리한테는 사계절이 다 놀이터였어요. 봄에는 진달래를 따다 화전을 만들었고, 여름에는 개울에서 물놀이를 했고, 가을에는 산에서 밤과 도토리를 주었고, 겨울에는 엉덩이 위에서 팽이를 쳤어요. 자연이 계절마다 다른 놀이를 선물해 줬어요. 돈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게 결핍이었을까요? 그때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넘치도록 가진 거예요. 그 작은 구슬 하나 안에 물리학이 있었고, 빗물줄기 하나 안에 항해가 있었고, 밤나무 한 그루 안에 가을 전체가 있었어요. 없어서 만들어야 했고, 만들다 보니 창의력이 생겼고, 창의력이 생기니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골목길이 우리들의 실험실이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인생을 배웠어요. 놀다 보면 배가 고팠어요. 당연한 거죠. 온종일 뛰어다녔으니까요.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점심도 잊고 놀다가 어머니가 골목 어귀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그제야 배꼽시계가 울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배를 채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문방구 앞이요. 우리 동네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얼굴은 무뚝뚝한데 손은 부지런하셔서 카운터 옆 유리 진열장 안에 온갖 것들을 빼곡하게 늘어놓으셨죠. 지금 기억에도 서네요. 쫄쫄이, 달고나, 새우깡보다 훨씬 작은 봉지 과자들, 종이에 찍혀 있는 점박이, 사탕,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 알록달록한 것들이요. 위생이요? 그런 말은 그 시절 우리 사전에 없었어요. 진열장 유리에는 손자국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과자 봉지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때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내밀면 아주머니가 툭 던져주는 그 봉지를 받아들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했는지요. 달고나는 특별한 날의 음식이었어요. 뽑기판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에 나타나면 그 냄새가 먼저 달려왔어요. 설탕을 국자에 녹이는 냄새, 불 위에서 지글지글 끓는 달달한 냄새요. 그 냄새를 맡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코가 먼저 알고 발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눈이 확인하는 거예요. 10원을 내면 아저씨가 국자로 설탕을 타원형 틀에 부어주시고 거기에 별이나 하트나 동그라미 모양 틀을 콱 찍어주셨어요. 그게 나오는 순간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요. 모양을 부수지 않고 바늘로 살살 파내야 성공이었거든요. 혀로 하드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됐고 학다 보면 얇아지고 얇아지다 보면 결국 와장창 부서져요. 그러면 그냥 다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는 거예요. 실패했는데도 맛있었어요. 성공했을 때의 희열도 있었고 실패했을 때의 위로도 달달하게 입안에 있었어요. 지금 내가 건강을 챙기면서 보면요. 그때 우리가 먹던 걸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낙제점이에요. 색소가 어쩌고, 방부제가 어쩌고, 위생 상태가 어쩌고 하면 아마 전부 빨간 딱지가 붙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 그걸 먹고 아팠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시절 가장 싱싱했어요.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긁혀도 이틀이면 딱지가 안 잡고 감기에 걸려도 사흘이면 거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요즘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했던 거예요. 내일 뭐라고 놀지 생각하면서 잠들면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달고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제 구슬치기에서 진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설레는 계획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 기대감이요. 그게 매일 아침 몸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어요. 과학 용어로 하면 도파민이래요. 기대하고 설레고 해냈을 때 기쁘고 또 새로운 걸 기대하고 그 선순환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뇌가 건강하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서가 아니라 내일 친구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 하나가 우리를 70년 넘게 버티게 한 진짜 영양제였던 거예요.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중요했어요. 그때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누구네 집에서 뭘 끓이면 옆집까지 냄새가 갔고 냄새가 가면 아이들이 모였어요. 명절이면 골목 전체가 한 가족처럼 움직였어요. 떡을 이 집에서 하면 저 집으로 보내고 저 집에서 전을 부치면 이 집으로 접시가 왔어요. 그 접시가 오가면서 이야기도 같이 왔어요. 웃음도 같이 왔어요. 밥상이 풍족하지 않아도 같이 먹으면 배가 불렀어요. 그 가치라는 게 최고의 반찬이었던 거예요. 지금 나는 가끔 혼자 밥을 먹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남편은 먼저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거나 사라졌어요. 좋은 식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차려도 밥상 앞에 나 혼자 앉으면 그 음식들이 왜인지 다 맛이 없어요. 음식의 맛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마주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떠드는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오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달고나를 먹던 친구예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갑자기 그 달달한 냄새가 또 났어요. 코끝이 간질간질해지더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목소리가 반가워서 아직 살아서 내 전화를 받아주는 것이 고마워서요. 우리가 나눠 먹던 그 달고나 한 조각 안에 그게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함께였다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았다는 것, 같은 골목의 공기를 마셨다는 것. 그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도 목소리 하나에 살아있어요. 이게 진짜 건강이 아닐까요? 몸에 나쁜 색소가 든 불량식품을 먹었어도 마음속에 쌓인 그 함께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으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달고나를 핥던 혀끝에 달달함, 새우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던 그 과자 봉지를 뜯을 때 나던 바스락 소리, 쫄쫄이를 빨아먹을 때 볼이 쏙 들어가던 느낌. 그것들이 세포 어딘가에 새겨져 있어요. 치매가 와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달고나 냄새를 맡으면 그 시절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몸의 기억이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 깊은 기억을 심어준 게 불량식품 한 봉지였고 문방구 아주머니의 무뚝뚝한 손이었고 국자로 설탕을 녹이던 달고나 아저씨였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랐어요. 영양학적으로는 빵점이어도 마음의 영양분으로는 만점이었던 것들을요. 그리고 그 만점짜리 마음의 밥을 먹고 자란 우리가 지금 이렇게 70을 넘어서도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나는 편지를 한 통 쓰려고 해요. 받는 사람은 아주 멀리 있어요. 시간으로 치면 60년쯤 저 뒤에 있고 공간으로 치면 이미 사라진 골목 어딘가에 있어요. 치마에 흙을 잔뜩 묻히고 무릎에 딱지를 달고 머리카락은 뛰어다니느라 헝클어진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는 13살의 나한테요. 그 아이가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처음엔 놀랄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손에 주름이 가득하고 걸음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은 나를 보면서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내 묻겠죠. 목소리가 맑고 높은 그 목소리로 꼭 따지듯이 물어볼 거예요. 언니, 어른이 되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나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 말을 못했어요. 소설을 쓰다가 그 장면에서 손이 멈췄거든요. 펜을 든 채로, 아니 요즘은 키보드 앞에서 그냥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더 넓은 세상, 그 아이가 상상하는 넓은 세상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바다가 얼마나 큰지, 서울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겠죠. 그 작은 가슴이 더 큰 세상을 향해 두근거렸겠죠.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로 했어요. 응, 넓어. 근데 있잖아. 세상이 넓어지는 만큼 눈이 침침해지더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봐 두려워졌어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올 게 무서워졌어요. 통장에 숫자가 생기니까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게 불안해졌어요.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다칠까봐 밤잠을 설쳤어요. 세상이 넓어질수록 걱정도 같이 넓어졌어요. 13살 때는 내일 달고나를 성공할 수 있을지만 걱정했는데 어른이 되니 걱정거리가 우주만큼 커졌어요. 근데 이상하죠? 걱정이 우주만큼 커졌어도 나는 여기 있어요. 다 견뎌냈어요. 그 많은 걱정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가끔은 주저앉아 엉엉 울기도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 서재에 앉아서 70년 전 구슬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13살의 나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려줘야 해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13살의 나에게. 지금 내가 뛰어놀고 있는 그 골목 잘 봐두렴. 나중에 그 골목이 없어질 거야. 아스팔트가 깔리고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너희가 구슬치기를 하던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설 거야. 슬프지만 그게 세상이 변하는 방식이더라.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 골목은 없어져도 그 골목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거든. 흙냄새, 구슬이 맞는 소리, 달고나 냄새, 친구 손의 온기. 그것들은 지워지지 않는 곳에 새겨져. 나중에 내가 70이 넘어서도 군밤 냄새 하나에 그 골목이 통째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오감을 활짝 열어놓으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손끝에 닿는 느낌. 전부 다 소중하게 담아둬. 앞으로 살다 보면 많이 무너질 거야. 억울한 일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날도 올 거야. 그날이 오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을 거야. 근데 끝나지 않아. 아침은 또 와. 밥은 또 먹어야 해. 그리고 신기하게도 밥을 먹다 보면 살게 돼. 내가 지금 구슬치기에서 지고 억울해서 우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억울하게 질 때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억울함을 딛고 다음날 또 나와서 구슬을 쥐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그게 전부야. 그리고 있잖아.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 거울을 볼 때 주름을 보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 주름 하나하나에 내가 겪어낸 날들이 새겨져 있거든.
그게 훈장이야. 진짜야. 잘 버텨줘서 고마워. 미리 말해줄게. 정말 고마워. 70년 뒤에 나로부터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온 거예요. 노을이 지고 난 뒤 하늘이 그 깊은 남색으로 변할 때 가로등 불빛이 하나 둘 깜빡이며 살아나는 그 시간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 가로등 불 켜지면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저 불이 켜지면 오늘의 놀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나는 이제 알아요. 가로등이 켜진다고 놀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장소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골목에서 서재로, 흙바닥에서 책상 앞으로, 구슬에서 펜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놀이는 계속돼요. 형태만 달라질 뿐이에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도 그래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글쓰기가 70년 전 달고나를 조심조심 파내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부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바늘로 파내듯 써내려가요. 성공하면 기쁘고 마음대로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입 안가득 달달한 그 맛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졸업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졸업식을 한 게 아니라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새 학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진 건 경험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을 아무리 줘도 단숨에 살 수 없는 오직 살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경험이요. 그게 이 나이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에요. 통장 잔고가 노후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명장면의 개수가 내 노후의 가치를 결정해요. 달고나를 성공해서 두 손을 번쩍 들던 그 장면, 미꾸라지를 잡아서 어머니한테 달려가던 그 장면, 비 오는 날, 나뭇잎배가 물길을 따라 흘러가던 그 장면, 친구와 구슬을 나눠 갖고 헤어지던 골목 어귀의 그 장면, 그 장면들이 다 내 안에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곳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엔요. 주무시기 전에 딱 한 번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13살의 나를 불러봐요. 아마 금방 와요. 흙 묻은 치마를 털면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올 거예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어색하더라도 팔이 떨리더라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귓속말로 해줘요. 잘 버텼어. 정말 잘 버텼어. 내 덕분에 내가 여기 있어.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비싼 영양제보다 좋은 약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에 대한 가장 정직한 위로예요. 우리는 이미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가장 오래, 가장 성실하게 버텨온 투자자예요. 손바닥을 펼쳐보세요. 주름이 참 많죠? 그 주름들이 전부 다 이야기예요. 전부 다 살아낸 날들이에요. 그 손바닥 위에 오늘 밤 유리구슬 하나를 올려놓아 보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올려놓으면 돼요. 그 구슬 안에 70년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70년이 그 작은 유리알 안에서 지금도 연두빛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100원으로 우주를 샀던 우리들. 우리는 처음부터 부자였어요.